7시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자유주의 역사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주 인사드리는 자유경제원 연구원 조우연입니다. 조선의 멸망이 어쩌면 더 중요한 역사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이영원 교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자료집을 받아서 첫 번째 문장을 보자마자 카타르시스를 느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영원 교수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지난달에 뵙고 또 한 달 만에 이렇게 뵈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 시간 15분가량 제가 강의를 하고 또 한 15분 정도 질문 토론하는 것으로 1시간 반 정도를 계획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현종, 그 다음에 철종, 고종, 순종으로 이어지는 조선왕조의 쇠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19세기를 위기다. 위기의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17세기 후반부터 18세기까지는 상대적인 안정과 번영의 시대였다. 현종, 숙종, 영종, 정종에 이르는 소위 수경연간의 번영, 조선왕조의 마지막 번영의 시대였다. 조선왕조의 마지막 번영의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발전한 약 한 1500년간의 역사의 최절정기였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번영을 가능케 했던 것은 시장과 농촌시장의 성립, 대외무역의 활성화, 그것에 기초한 소농경제의 발전, 성숙, 그리고 시장과 소농경제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경제적 통합을 국가가 환곡이라는 어떤 곡물 저장 제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담당하는 국가적 재분배 경제, 그것을 뒷받침한 어떤 성리학적 왕정의 이념,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살이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만 모든 국가는 또는 문명은 흥망성쇠를 거듭을 합니다. 흥망성쇠를 거듭을 해요. 18세기가 성공의 시대였다면 그 성공의 시대에는 이미 실패를 예견하는 요소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다. 성공은 그 자체 실패의 출발입니다. 이 양면적인 조짐을 잘 읽어내고 대처를 하는 그러한 문명 단위는 계속 번영을 하고 그렇지 못한 문명 단위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과정에서 쇠멸을 합니다. 저는 그것을 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그 에너지사 제 말을 붙여서 좀 이상합니다만 생태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왕조는 자기가 원했든 원치 않았던 폐쇄적인 경제였어요. 폐쇄적인 경제가 발전을 한다는 것은, 가령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떤 그 자연으로부터 채취하는 열량의 그 양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아진다. 근데 폐쇄된 경제에서 인구가 증가해서 열량 소비량이 많아지면은 자연이 파괴가 돼요. 자연이 파괴됩니다. 자연이 파괴되면은 곧바로 더 이상의 열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가 되면은 그 사회는 갈등의 국면에 들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의 파괴에 따른 어떤 소위 재난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그 폐쇄적 경제는 성공은 반드시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어떤 비극적인 요소를 성공 그 자체가 안고 있는 겁니다. 세계에서 그 유일한 예외가 있었다면 영국이에요. 영국입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수행할 때 이미 고도의 개방 경제였습니다. 만약에 영국이 폐쇄 경제였다면 결코 산업혁명을 수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의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면공업의 면화는 어디서 온 겁니까? 미국 남부에서 온 거잖아요. 영국의 또 하나의 그 산업혁명의 공업이 철공업입니다. 철공업을 위해서는 철광석과 목탄이 필요해요. 그거 어디서 온 겁니까? 스웨덴, 노르웨이에서 온 거예요. 만약에 영국이 내부에서 목탄, 철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나무를 잘라서 목탄
가지고 철공업을 이렇게 산업혁명했다 하면은 그거는 영국이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개방 체제 하에서 열량의 세계적인 순환 속에서 한 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적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영국의 산업혁명이라는 걸 두고서도 그런 생태사관의 입장에서 그것이 갖는 개방성이나 국제성이나 세계성을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은 큰 대륙입니다. 대륙인데도 상대적으로 닫힌 나라예요. 그래서 중국이 걸륭제 한 1770년쯤 지나가게 되면 중국도 벌써 절정에 도달하고 그 다음부터는 쇠퇴에 들어가게 돼요. 쇠퇴의 큰 원인은 그래서 중국 경제사학계에서는 세계학계에서는 역시 환경의 파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폐쇄 경제는 그것이 규모가 크든 작든 간에 닫힌 경제는 조만간 성공의 대가를 치르지 않을 수밖에 없고 위기에 들어갑니다. 조선왕조가 그 국면에 도달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19세기고, 그래서 18세기의 성공은 19세기 위기를 불러오는 어떤, 필연적인 어떤 모순을 안고 있는 그 과정이었다. 제가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흔히 19세기를 하면은 이 공식적인 역사학계나 또 여러분의 자제들이 읽는 역사책을 보면은 매우 정상적인 발전을 이루었던 시대로 자본주의 맹아가 상업이나 공업이나 이런 데서 발전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뭐 그렇게 구체적까지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자본주의 경제가 발전을 해서 근대화를 이룰 만한 시민적 계층이 느린 속도나마 성숙하고 있었다. 그렇게 역사학계의 주류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것이 충분히 꽃을 피우기 전에 또 열매를 맺기 전에 아주 저기에 가득 찬 강세한 어떤 제국주의 세력이 들어와서 그 모든 것을 짓밟았다. 우리 역사는 19세기의 아름다운 역사는 왜곡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19세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밀란도, 민중의 난도, 그것도 새로운 시민계층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시민계층이 봉건적 지배계층에 저항하는 초보적인 형태나 수준이나마 어떤 시민적 저항운동으로 이렇게 이제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모든 것은 수식 없이 말씀드리죠. 그냥 틀린 겁니다. 근거 없이 그렇게 역사를 그렇게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왔어요. 일제가 이 한국을 자기의 그 부속 영지로 편입을 하고 소위 식민지로 편입을 하고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소위 식민지 정체사관을 만들어냈다. 조선은 정체한 나라였다. 그래서 그 정체사관을 만들어내가지고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했다. 그래서 그것을 신생 대한민국의 역사학도들은 어떻게든지 그런 식민사관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그것이 그 역사학도에 주어진 임무고, 그런 문제의식에 기초해가지고 역사를 밝고 긍정적으로 재해석을 해온 그러한 지난 한 50년간의 학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그 일종의 다수설이랄까, 제가 본 자료 범위 내에서는 그거는 하나의 역사를 정치화시켜서 정치화된 하나의 역사지 자료에 기초를 둔 실정적 바탕에 근거한 역사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노트의 첫 부분에 그런 이야기가 시작합니다만은 이 조선 왕조가 19세기에 심각한 정치에 빠졌다는 것은 이미 19세기 후반에 조선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들이 다 한 이야기입니다. 프랑스 선교사, 영국 선교사, 영국의 학자들, 외교관들 다 와서 이 나라가 왜 이렇게 가난하나? 천하의 가난한 나라다. 천하의 가난한 나라다.
나라가 망하고 나서, 망하기 전부터 1905년부터 이제 소위 각지에서 애국 계몽 운동이 이제 많이 벌어지고, 뭐 각 신문들이 많이 발간되고, 잡지나 학보들이, 거기 보면은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됐느냐 해서 한국인 스스로가, 조선인 스스로가 한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렇게 가난하고, 왜 이렇게 부패하고, 왜 이렇게 당파적인 투쟁이 많고, 왜 이렇게 게으르고, 왜 이렇게 어존적이고 말이죠. 왜 이렇게 자립심이 부족하고 정신이 타락했느냐는 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당무계하잖아요. 그 황당무계하지만 이거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황당무계함 속에서 스스로 자기 성찰적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다. 일본 사람들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뭐 하나만 들고 넘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 대리를 한 분이 예관 선생이 있어요. 신기식 씨. 이분은 워낙 성격이 강직한 분이 돼가지고, 을사늑약 합병, 을사조약에서 국권이 피탈이 되니까 붕괴한 나머지 이 세상에 살 수 없다 해서 그냥 엄독을 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했는데 어떻게 누가 그냥 급하게 좀 구원을 해서 살아났는데, 그 시신경이 다쳐가지고 한쪽 눈이 심하게 좀 이렇게 똑바로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라는 예관이라 그랬습니다. 예관 신규식 씨인데, 이분이 상해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졌는데 22년에 이제 대분열이 일어났죠. 상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초창기에는 이념의 좌우를 불문하고 그냥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근데 조만간 공산주의자들과 이념이 다른 사람들과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그 분쟁이 생긴 결과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해체되었습니다. 사실상. 그 해체되는 것을 보고 절망에 빠진 나머지 스스로 절식을 해서 25일 만에 목숨을 끊은 사람이에요. 아주 성격이 아주 강직한 분인데, 그분이 1914년에 쓴 글이 있어요. 한국혼이라는 글. 그 안에 제가 방금 한 이야기가 다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지경이 됐느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난하냐? 어떻게 해서 이렇게 게으르고 어전적이고 부패하고 당파적이고 말이야. 정신이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죽은 거 아니냐 이랬어요. 그 읽어보고 있으면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일제의 정체 사관의 문제는 아니고 우리 한국인 스스로가 그 역사를 오늘날 주체적으로 되돌아보면서 그 속에서 많은 역사적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19세기 위기가 초래한 비극 속에 오늘날 우리가 지금도 살고 있어요. 남북분단, 해방과 동시에 남북분단이 되었다. 그거는 그 단기적인 사건을 봤을 뿐입니다. 그 원인은 이미 19세기에 있었고, 사람들은 분열해 있었고, 새롭게 통합할 이데올로기를 찾지 못하는 가운데 외래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공산주의도 들어오고 자유민주주의도 들어오고 하니까 그렇게 분열해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건전하게 통합하는 왕조가 제대로 개명된 군주가 있어가지고 외세의 충격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고 그걸 훌륭하게 극복을 했더라면,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지성이 이 사회에 있었더라면 왜 나라가 망했고 왜 분단이 됐고 지금 남북이 대치를 하고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역사도 19세기 역사의 일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연장이다. 그런 의미에서 18세기의 성공이 19세기의 위기와 실패, 해체로 이어지는 그 메커니즘은 우리가 살아있는 현실의 일부로서 감각하면서 그 속에서 역사 발전의 동의는 뭐고, 역사를 발전시키는 지혜는 뭐고, 용기는 뭐고, 또 역사를 퇴보시키는 어떤 해악적 요인은 뭔가를
성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는 너무나 훌륭한 역사적 교과서를 가지고 있어요. 19세기는 우리에게 더없이 값진 역사의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19세기의 위기를 봐야 된다는 걸 제가 그래서 위기를 이야기한다고 저 정체론자가 하나 나왔다 말이지.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대응을 한다면은 이 역사는 다시 실패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19세기라는 진정 우리가 배워야 될 어떤 교과서로서의 역사를 맨눈으로 쳐다봐야 된다는 걸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이게 잘 알려진 그 김홍도의 그 점심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고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여기서 밥 소쿠리, 밥을 봅니다. 밥. 김홍도는 그걸 강조하고 싶었어요. 맨 하천민조차도 저 우통을 벗고 있는 맨 하천민조차도 밥을 큰 사발에다가 고봉으로 이 소쿠리에 담아놓고 묵었습니다. 밥의 문화. 그래서 하층면에 이르기까지 쌀을 일상적으로 소비하는 그래가지고 반도지풍이라 그래요. 쌀을 먹는 풍속. 쌀을 먹어야 인간이고 인간으로서 취급을 받습니다. 쌀은 종교이기도 했어요. 제사 지낼 때, 그죠? 뭐 부엌에 있는 조왕신에게 제사 지낼 때도 쌀을 이렇게 놓고 말이죠. 그래서 이 인구가 증가했죠. 인구가 무려 한 17세기 중반에 한 600만, 700만 하다가 18세기 중반에 되면 1600만이 돼요. 이 2배 반에 되는 인구가 모두 쌀을 소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산지가 개간이 되고, 그래서 논개간이 확장이 되고, 그래서 유명한 남원 그다음에 임실 또는 지리산 자락 한평 그쪽으로 다락밭이 다락논이 많은데 그 다락논이 산골짜기까지 치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 논의 개간이 이루어지는 건 18세기예요. 18세기입니다. 개간은 얼마나 그냥 산꼭대기까지 위로 올라갔는지 어떤 농부가 자기 논이 분명히 10배미인데 9배미를 못 내기를 하고 한 배미를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삿갓을 들었더니 그 밑에 한 배미가 숨어 있었다 할 정도로 조그마한 그 개간 가능한 모든 토지를 개간하면서 산을 치고 올라가는. 그래서 노트에 보내시면 우리 한반도에서 논의 면적은 우리보다도 1.4배가 큰 논밭의 면적은 국토 면적이 1.4배나 큰 일본과 보다도 오히려 더 많았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산으로 그만큼 치고 올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시골에 다녀보면은 옛날에 산속에 마을이 있던 게 지금 다 그냥 이렇게 산지가 되어 있거나 그런데 참 많습니다. 특히 경기도 북부 강원도 쪽으로 올라가면은 그렇죠. 그래서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졌다. 대규모 개간이 이루어진과 동시에 또 모든 사람들이 구두를 치사 난방 시설입니다. 반지하식 그 부엌 시설을 갖죠. 거기서 치사하고 난방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구두를, 옛날에는 그 하천민들은 다 움집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구두리 없었습니다. 그냥 볏집이나 가만이나 이런 걸 깔고 밑에서 냉개가 올라온 것을 막고 그랬습니다만, 그러나 18세기가 되면은 모든 한국인들이 구들장을 설치한, 아무리 초가상간이라도, 지난 시간에 소개해드린 그 초가상간 집이라도 구두를 다 설치합니다. 18세기 전만 하더라도 구들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한 1730년경의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부여에 황씨가 살고 있었는데 이 황씨가의 주인이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공주에 들려가지고 주막에서 하룻밤 잡니다. 자는데 그 일기를 보면은 구들장이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이 노인이 구들장이 있는 데서 꼭 잠을 자고 싶었는데 마침 주막에 들어갔는데 구들장이 있으니까 아이고 이거 업에다 이 말이지. 오늘 참 운이 좋다.
그래서 주막에 잘 때도 구들장이 없는 것을 자는 것을 당연히 알고 왔는데 구들장이 있으니까 고마워가지고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구들장은 그렇게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근데 이후 모든 사람이 저 하천면 노비에 이르기까지 그죠? 다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의 그 국토에서 80% 80% 가까이는 산지입니다. 그 인구가 작을 때는 뭐 600만 이하, 300만, 조선 초기 600만, 뭐 고려시대 300만 이럴 때는 아무리 산에 나무를 베도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벌채하는 것보다 양이 더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인구 1600만이 산에 가서 나무를 하기 시작하면 이제 자연 정식분 이상을 벌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이제 위기가 발생을 해요. 위기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18세기 전반부터 산지는 황폐하기 시작한 조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 노트에서는 이제 호랑이 이야기를 했는데요. 18세기 중반이 되면은 호랑이에 물려 죽는 사람 숫자가 한 달에 100명이 넘고 그랬습니다. 경기도에만. 호랑이는 숲속에 살아요. 숲속에 사는데 이 인간과 만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호랑이하고 인간의 접촉이 많아지는 것은 인간들이 산속으로 자꾸 기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산지가 황폐해지고 산지가 황폐해지면 호랑이는 또 산속에서 밑으로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인간 사회에 이제 개나 소나 말을 이제 이렇게 식료로 삼으려고 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18세기가 되면은 소위 호환이라 해서 호랑이의 피해가 극심하게 도달하는데 그건 산지가 급격하게 황폐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제가 어느 논문을 보니까 중국사에서 호랑이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파괴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이거 좋은 아이디어다 싶어서 요새 실록은 전부 다 컴퓨터로 다 데이터베이스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제 아주 똑같은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17세기까지만 하더라도 호랑이 걱정 없었습니다. 왜? 호랑이하고 인간하고는 별도로 생활 영역이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18세기가 되면 이제 이게 환경이 파괴되니까 충돌을 하면서 호환이 19세기 되면 호랑이 이야기 싹 사라집니다. 왜? 호랑이는 한반도에서 철수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환경 파괴가 일어나고 그렇게 합니다. 요거는 1911년에 조선 총독부가 조사한 임적 조사입니다. 조선 총독부는 1910년 8월 23일 날 한반도를 병합한 다음에 제1호 사업으로 뭘 한지 아십니까? 바로 조선 임적 조사 사업을 합니다. 이 나라에 왜 이렇게 나무가 없느냐? 그래서 나무가 없는 상태를 좀 조사한다. 이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이미 작성해 둔 5만 분의 1 지도를 각 동네별로 다 내려보내가지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으면은 산에 나무가 없으면은 노란색을 칠해라. 그 다음에는 산에 나무가 아주 성글게 이렇게 아주 치수가 자라고 있으면은 1헥타르당 나무를 다 잘라가 쌓아도 10입방미터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무가 성글면은 빨간색을 칠해라. 그리고 나무가 무성하면은 초록색을 칠해라 해서 그래서 계략적인 조사를 성급하게 급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이 중간에 흰대가 많은데 이건 아직 보고가 되지 않은 이런 것입니다. 근데 대강 봐서 아시겠지만은 한반도 남부지방이나 연안지방은 노랗습니다. 노랗다. 산에 나무가 없습니다. 없고 완벽하게 벗어있는 것이 26%나 산지의 26%는 나무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제주도 가면 아주 울창한 그 산림을 우리가 산림욕도 하고 합니다만 1910년으로 내려가면 그 한라산 꼭대기에 약간 파란 것 제외하고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 조그마한 섬에, 조그맣지는 않지만 그 폐쇄된 공간에 인구가 정대해야 하면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는 자연 법칙이에요. 누구도 어떻게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를 띄워가지고 이제 바깥에 가서 식탄을 실어 오거나 목재를 실어 와야 되는데, 그러나 그런 개방 경제가 아니었죠.
근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면 개마공원 여기에는 인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서 나무를 한다 하더라도 운반해 나올 수 없는 곳. 저런 곳에서는 이제 천년의 원시림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국에 얼마나 헐벗어 있었던가를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헐벗었는데 뭐 경제가 잘 돌아갈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건 넌센스죠. 넌센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한말에 말하자면 화첩들이 많은데 그걸 쭉 보면은 이 사진의 앵글은 분명히 노동을 하고 있는 농민들에게 맞춰져 있습니다만, 저는 저 뒤에 산을 봅니다. 서울 근교 어떤 산의 나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 여기 이렇게 사람이 손이 안 닿는 곳에 나무가 있는 저 모습이 보입니다만, 완벽하게 모래가 흘러내려서 하나의 사장을 형성하고 있는. 좀 나이 드신 분은 어릴 때 산지 모습을 생각하면 대충 이해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어요. 환경 파괴가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증가에 따른 불가피한 어떤 기걸이 있습니다. 조선왕조가 이걸 몰랐던 건 아닙니다. 몰랐던 건 아니고 19세 특히 정조 때부터 산이 허물고 있다. 그래서 산지가 헐벗어서 조금만 비에도 사태가 나고 조그만 가뭄에도 큰 가뭄의 피해가 들고 조그만 비에도 홍수가 나고 산에서 모래가 흘러내려서 수로를 막고 논밭을 덮고 하는 이 소위 그러한 이 피해가 보고가 되면서 산에 나무를 베는 것을 언금을 해야 됩니다 하는 정책이 내려가고 조선왕조는 지속적으로 송금이라 해서 소나무를 베서는 안 된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만 그러한 정책을 갖고는 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고요. 이거는 그 산지가 허물게 되면은 농업에 어떤 타격이 오는가를 이제 제가 여기 보면 34개 이제 주로 남부지방, 주로 경상도, 전라도 지방, 주로 양반가나 서원인 같은 곳에 가면은 옛날엔 다 지방의 양반 마을에서는 개를 했습니다. 족개라 하는데요. 또는 동계라 그러기도 하고, 마을 단위로 하면은 동계, 친족 단위로 하면 족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개를 하면 이제 반드시 공유답을, 논을 만들어가지고, 전부 조금씩 기금을 객출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땅을 사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출을 가지고 개를 운영을 해요. 운영하는데, 그 소출이 논 한마지기, 두락, 옛날에는 한 마리 씨를 뿌리는 땅을 가지고 두락이라 그랬는데, 이 두락, 마지기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말지기의 땅에 연간 쌀 소출이 얼마다 하는 것을 다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서 봄, 가을로 개 모임이 있을 때 유사가 보고를 해요. 보고를 하기 전에 또 다른 유사가 그것도 이걸 제대로 잘 했는가 검사를 합니다. 엄격하게 감사를 하는 셈이죠. 그래서 굉장히 믿을 만한 어떤 기록입니다. 기록인데, 그런 기록들이 마을마다 남아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 쌀값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남 영암의 월출산 밑에 있는 장암리라는 곳에서는 문씨가, 한 300년에 걸친 이런 기록을 남기고 있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영암, 그죠? 영암. 문씨가 외에 또 포구 쪽으로 좀 나가면 이시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시 친족들도 한 100년간 그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런 기록들을 쭉 모아가지고 한 마지기당 소출이 소작을 줬죠. 소작을 줬으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는 렌트를 받습니다. 지대를 받았는 것이 얼마인가 하는 것을 이제 쭉 이렇게 34개 지역에 점을 다 뿌리면 한 몇백 개 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산포도를 이렇게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대체로 17세기 말부터 또 20세기 전반까지 나오는데
대체로 분포를 봐서 아시겠지만은 이 감소하다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 통계학적 기법으로 이제 이 회계선을 이제 그리면 이와 같이 돼요. 그래서 17세기 말부터 1880년대, 90년대까지는 들쑥날쑥하지만은 계속 감소를 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좀 앞서 그림에도 보시 그렇게 샘플이 많지가 않고 또 18세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고 한다면은 어떤 특별한 흉년입니다. 1730년대인가. 이때 참 무슨 1734년인가는 참 유례 없는 대흉년이었어요. 대흉년 때가 이때 안 믿고 또 1810년대가 안 믿고 또 1876년 이 흉년은 유명한 흉년입니다. 그래서 길거리에 죽어있는 사람의 시체가 그냥 절비하게 이어지던 그러한 시대인데 그러한 특별한 어떤 충격을 제외한다면은 18세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다가 18세기 후반부터 쭉 감소를 합니다. 감소를 해서 1890년대를 바닥으로 해서 다시 이제 오르기 시작. 그래서 저와 제가 이제 이런 또 제 제자들도 있고 해서 이런 그래프를 제시를 하니까 논쟁이 좀 있었어요. 저거는 지대량이니까 지대율이 감소해서 그런 거다. 보통 옛날에 소작을 주면은 절반을 도지로 받았어요. 5대5로 이렇게 어우리를 이렇게 한다 그랬는데 그래서 5대5 어우리 하던 것이 4대6, 3대7, 2대8 이런 식으로 소작 도지율이 낮아져서 저래 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 아니고 또 국가에 대해서 또 세금을 옛날에는 지주들이 내다가 그걸 점점 자기들에게 그걸 정가를 하다 보니까 저렇게 세가 자꾸 자기들에게 정가가 되다 보니까 실제 걷는 도지량은 저렇게 작아졌다 그런 주장도 있는데 그것도 자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들이 처음부터 지대를 국가에 대한 조세를 부담했던 게 일반적이고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지주가 울며거자 몇구로 부담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이제 19세기인데 그래서 이거 외에 이제 생산량 자체를 나타내는 그 통계가 있어요. 두락당 소출을 나타내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케이스가 3개밖에 없는데 대체로 같은 커브를 이렇게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락당 한 15마일 정도의 벼를 15마일 내지 20마일 정도의 벼를 생산하던 이 논의 생산성이 19세기 말이 되면은 한 7도 정도로 그죠? 한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감소하는데 제가 지금 느끼기로는 여기서 여기까지는 생산성의 감소에 따른 것이고 이때부터는 정치적 혼란에 따른 지대율의 감소 두 개가 믹스드 되어 있습니다. 시기별로 상황은 다른데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자체가 3분의 1 정도로 감소한 것은 아니고 생산성은 한 2분의 1 정도 감소하고 나머지는 19세기 후반의 정치적 혼란에 따른 어떤 지대율의 감소다. 그래서 19세기 말이 되면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지주들이 그 도저를 걷지를 못했습니다. 걷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동학난이 끝이 나고 해서 다시 정치적으로 또 청일전쟁도 끝나고 또 일본에 편입되면서 대규모 일본의 쌀 시장이 열리고 하면서부터 다시 노동규율도 회복되고 모든 농촌의 질서가 회복되면서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이 컵을 두고는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을 제가 이거를 관한 글을 몇 편을 썼습니다만 그걸 다시 하기다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농업의 주를 이루는 쌀농사가 적어도 생산성이 절반은 감소했다는 건 확실한 이야기입니다. 이 전통 농업에 있어서 쌀농사가 저렇게 감소했다는 것은 재앙이에요. 재앙입니다.
지금 이상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북한이 꼭 그래요. 북한의 농업이 망가진 걸 보면은 그런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산지가 허물고 전국의 저수지가 메워지고 보가 메워지고 말이죠. 좀 자세하게 썼습니다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쌀농사가 해체되었습니다. 해체되었고 이 쌀농사가 해체되었을 뿐만 아니라 상업경제가 또 가장 중요한 산업 자체에서 생산량이 감소를 하니까 상업경제도 위축이 돼가지고요. 이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인데 전라도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아서 1770년에 장시수가 216이던 것이 1830년에 188로 줄어듭니다. 이 기본적으로는 자연경제에 기초한 어떤 그 장시수가 저렇게 줄었습니다. 1862년까지 계속 줍니다. 1911년에도 177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못하고 있습니다. 이후 이제 이게 계속 이렇게 다 증가합니다만은 이 숫자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면 믿을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좀 풍조가 있어요. 그건 좀 곤란합니다. 이 숫자는 불변의 수, 이거는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당시 총독부가 헌병을 때리고 총독부 관료제가 조사한 거니까 20세기 초도 18세기 후반보다 작다. 역사는 발전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감소했죠. 그리고 이거는 서유구 선생이 지은 아주 꼼꼼한 분이라 이거 확실히 믿을만 합니다. 이것도 믿을만 해요. 그래서 다 믿을만 한데 그냥 믿을 수 없다고 그냥 이렇게. 좀 역사학자들이 좀 이상한 버릇이 있어요. 자기가 못 믿으면 그는 위서다 그러기도 하고 믿을 수 없다 그러고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걸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있냐면 이 감소가 연안에서 발생하느냐 내륙에서 발생하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장씨가 감소한 게 확실하다고 믿는 이유가 216에서 188로 감소를 했는데 이게 서유구 선생이 좀 주의력이 부족해서 조사가 불철저했을 수 있다. 오케이. 그러면은 검증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지역에서 감소했는가를 조사해보면 알아요. 조사를 해보면은 남원이라든가 이런 그 내륙 지역은 오히려 발전을 해요. 발전을 한다. 는다. 감소하는 것은 이 폭우지요. 폭우. 강진폭우, 영안폭우, 영광폭우 이런 대폭우가 감소해요. 그래서 연안 지역에서 감소한다. 그럼 연안 지역에서 왜 감소하느냐? 보니까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의 무역이 두절되었습니다. 일본과.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8세기 번영은 일본과의 무역, 일본과의 중국과 일본과의 비단, 백사 무역을 조선이 중개를 함으로써 상당한 양의 은을 벌어들였다. 그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일본과의 무역이 두절이 됐어요. 일본은 18세기 1720년이 되면은 더 이상 중국으로부터 실크를 수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사이 말로는 수입 대체 공업화 정책이 취해져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일본의 비단 산업을 일으킵니다. 오늘날 일본의 유명한 니시 오리진 같은 일본 여인들이 입는 기모노 같은 그 화려한 비단이 오사카, 교도를 중심으로 한 그 비단 산업이 발전하는 게 18세기입니다. 전국의 양장업이 발달하고 일본의 양자범은 19세기 세계 최고였어요. 그죠? 중국에서부터 그러니까 은이 자꾸 유출되니까 은자원도 그것뿐만 아니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해서 적극적인 어떤 견직업의 국산화 정책이 취해지고 또 하나의 큰 은유출 요인이 되는 조선의 인삼도 조선에 와가지고 강계까지 올라가가지고 삼종을 채취해서 가서 실험 재배를 해서 결국 성공시킵니다. 성공시키고. 1720년 이후가 되면은, 1750년이 되면은, 일본은 완전히 조선과 무역을 할 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그래서 일본에서 연간 한
갑자기 생각 안 납니다만은 몇 톤씩 들어오던 은이 두절이 돼요. 두절이 될 때 조선 왕조는 이 비상배를 울리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대책을 세워가지고 뭔가 다른 수출 상품을 찾아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는 다 대체 수출 산업 정책을 취할 뿐만 아니라 조선은 중국에 대해서 적자였으니까 중국의 적자를 막기 위한 또 수입 대체 공업화를 취하고 뭐 이렇게 산업 정책이 이제 붙어야 되는데 조선 왕조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국내에서 쌓여진 은은 전부 그냥 중국으로 계속 빨려 들어갔습니다. 19세기가 되면은 그냥 뭐 조선의 왕조는 은이 없어요. 18세기만 하더라도 조선 왕조는 왕조 자신이 왕실 자신이 한 100만 양을 가지고 있었어요. 은 100만 양. 근데 그게 뭐 19세기 들어오면 없어요. 없대. 텅텅 비었어. 18세기 말에는 정조라는 이상한 임금이 나타나가지고 화성 짓는다고 그 100만 양은 거의 반 이상을 낭비를 해버렸어요. 그 화성 거기는 원래 저 왕도가 들어설 자리가 아니에요. 뭐 물도 없고 말이죠. 근데 성리학적 환상에 입각해가지고 이상적인 어떤 환상적인 공사를 벌렸어요. 그때부터 조선 왕조는 저는 왕실의 재정을 보면 은이 없어지는 게 저 화성이지 건설이 그렇다고 지어놓고 가서 왕이 사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뭐 이상한 환상적인 공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조선 왕조는 이제 기울기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중국에 대한 적자는 계속되고 국내에 있는 금은은 완전히 고갈되어 가고 일본의 금은은 들어오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네에서 양국의 상인들이 다섯 만나는 장씨도 외관의 장도 그 개시율이 20% 수준으로 툭 떨어집니다. 툭 떨어지고 일본과는 사실상 아주 냉랭한 관계로 일본은 1812년에 되면은 조선통신사가 더 이상 오지 마라. 오지 마라. 뭐 번거롭기만 하고 말이지. 그래서 대마도까지 왔다 가라 하니까 조선 왕조는 또 그러려면 안 가겠다. 뭐 이래가지고 이제 사실상 외교 관계도 두절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연안 무역이 축소하고 그 동네를 향하던 서해안 남해안의 활발한 상선의 돛담배의 그림자가 끊어지고 그렇게 하면서 전국의 포구가 썰썰하게 황폐해가요. 그 목유심서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주에 번영하던 나로에 닻을 내린 배만 쓸쓸하게 정박해 있고 하는 그런 그 다산성성의 이야기가 벌써 연안 무역이 현격하게 쇠퇴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거를 요 장씨 지역적 분포가 어디서 많이 감소한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다 정확한 자료들이에요. 정확한 자료들이고 장씨가 이렇게 30 계속 감소한다. 특히 충청도는 이게 19세기 들어와서 이게 절반이나 감소해요. 경상도도 1830년 이후에 감소해서 19세기 초까지도 이 남부 지방은 옛날 15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장씨가 이렇게 18세기부터 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 경주와 영암 간의 그 쌀값 변동, 이 쌀값이 그 경주에는 이제 그 옥산서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옥산서원에 그 수입 지출 장부가 있는데 그게 쌀값이 나오고 또 영암은 아까 말씀드린 문씨 가문의 저 계자료에 쌀값이 나옵니다. 이 쌀값의 그 코어 무브먼트를 이렇게 조사를 하면은 18세기, 19세기 전반까지만 하더라도 꽤나 쌀값의 상관성이 높아요. 통계 유의 수준 5%에서 매우 쌀값이 양쪽에서 같이 변하고 있다. 쌀값이 올라갈 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내려가고 두 지역이 그렇게 되면 이거는 상당히 뭔가 시장적인 통합이 이루어진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후반이 되면 두 지역은 완전히 별개 지역으로 쌀 시장이 완전히 해체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쌀의 생산량도 줄어들고 하게 되니까 초창기에는 아주 높던 상관계수도 점점 낮아지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상관성이 없는 시장으로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건 모든 걸 봐서 쌀의 생산이 감소하고 있었고 또 농촌 시장이 침체하고 있었다. 요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저 이 중앙에 약 한 20개 정도의 중앙 암원들이 각 요사이 말하면 정부 각 기관이 연말에 옛날에는 각 요사이는 이 재정이 통합되어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각 기관별로 재정을 했어요. 수입 지출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별로 연말에 그 창고 속에 있는 재고가 뭐 쌀도 있고 포목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전부 동전으로 환산해서 추세를 쭉 본 겁니다. 요거는 어떤 박석윤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래프인데요. 해마다 연말이 되면은 성정원 일기라는 자료에 그 연말 시제가 어떤가를 각 관청이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20개 되는 각 관청의 그 보고를 다 모아가지고 취합해서 이 정조 연간에 이 화성 짓는다고 연말 재고가 떨어지는 모습들을 확실히 볼 수 있는데 순조 연간에 다시 복구가 된 다음에 계속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1860년대 이후가 되면은 이 거의 뭐 바닥 그 정부 모든 기관의 연말에 그러니까 재고가 거의 제로 수준. 그래서 연간 그 다음 조세 수집 생길 때까지는 상인들로부터 차입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차입 재정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중앙 재정이 이렇게 악화되어 가고 있다. 악화되어. 막을 수 없는 추세로 붕괴되어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 한 인간들의 현명함, 어떤 군왕의 현명함이라 어리석은 문제가 아니고 일정 구조적으로 폐쇄된 경제가 균형을 상실하게 되면은 이러한 추세는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한 과정에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이제 구한말에 외국인들이 찍은 간해공업입니다. 네. 이 여인들이 이 물레를 짜자가지고 실을 뽑죠. 실을 뽑아가지고 이제 배터리인데 배터리는 정확하게 짝이 물레도 지금 실을 뽑는 것도 조선왕조 초기보다도 오히려 더 후퇴한 실제입니다. 당대 중국에 비해서 생산성이 20분의 1이 뭐 산업혁명을 한 영국에 비한다면 뭐 몇백 분의 1이 됩니다만 이게 물레에서 실을 뽑아 올리는 이 뭐라 그럽니까 이게 저 추가 말이죠. 하나예요, 하나. 여기 이제 지금 여기는 안 보입니다. 소쿠리에다가 이제 면화를 그 밭에서 딴 면화를 이제 타죠. 뭐 이렇게 활 같은 걸로 이렇게 타고 불순물을 제거하고 실을 뽑아낼 수 있도록 이제 부품하게 그걸 부풀린 다음에 실을 뽑아내가지고 이렇게 추에다 감는데 추가 하나예요, 하나. 근데 저는 저 사진이 뭔가 특별하게 잘못 채집된 건가 생각했더니 최근에 그 1910년경에 그 함경도에서 활동한 그 어느 수도원의 신부가 그 촬영한 활동 사진이 공개가 되는데 그 안에 똑같은 장면이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배틀에서 배를 짜주는 아줌마들이 이렇게 실을 잡는 장면을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공업의 발전이 전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저게 이제 어느 단계가 되면은 중국은 한 4개 내지 한 5개 정도, 많게는 10개 정도 동시적으로 이렇게 추를 돌리면서 실을 뽑아냅니다. 나중에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 되면 이게 추가 20개, 100개, 뭐 아크라이트 방직기가 되면은 몇 개죠.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추를 전체를 이렇게 돌리는 어떤 동력 전달 장치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실을 뽑아내는 건데 이거는 사람 손으로 이렇게 추를 하나를 갖고
시를 뽑아냅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볼만한 산업시설은 없었는데, 그래서 천하의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 전부 이렇게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18세기만 하더라도 제가 그건 예전에 한번 분석을 했는데, 평양감사 연해도라는 그것도 김홍도가 그린 사람이 한 300명 정도 나오는 평양감사가 잔치를 할 때 평양 부의 백성들이 이제 횃불을 들고 이제 대동강에 나와서 대동강에 떠 있는 감사의 잔치를 이제 이렇게 횃불로 비춰주는 옛날에 횃불 노역이 있었습니다. 그 횃불 노역을 나온 한 200~300명의 인파를 김홍도가 자세하게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보면은 세기를 입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웃돌이는 거의 다, 백일을 입은 사람은 없고, 전부 다 그냥, 세기를 입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흰색을 숭상한다. 근데 그거는 제사를 지내거나 어뢰 때 그런 이야기지, 일상생활에서 이 흰옷을 입으면 이게 생활이 안 되잖아요. 작업이 안 되잖아요. 아까 곡식을 까부리는 농민들도 백일을 입고 있는데, 백일을 입고 작업을 해보세요. 그게 하루만 하면 벌써 그냥 옷이 다 그냥 엉터리가 되고, 여인들이 세탁을 한다고 얼마나 그냥 고생이 많겠어요. 염색업이 완전히 퇴조해서 그래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누가 18세기 평양감사 연애들을 보고 19세기를 비교하면서, 백인은 19세기에 보급된 모양이다 하는 그런 글을 하나 썼는데, 제 글을 긁고 좀 웃었습니다. 그래서 염색업이 쇠퇴를 하고, 이 백색은 청결과 어떤 정조를 상징하는 색이라면은 19세기 백색은 빈궁, 부패, 천하의 가난한 나라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상태가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당의 사회의 지성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도덕의 문제다. UCLA의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류학자 있죠.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 총균세라는 책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환경의 중요성을 한 문명의 흥망성쇠, 근본적인 궁극의 주제자는 환경이다. 인류학자로서 많은 필드 스타디를 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보다 앞서 나온 콜랩스, 붕괴라는 책이 있어요. 문명은 어떻게 붕괴하는가 하는 그 책에 문명의 붕괴 요인을 한 5가지를 들고 있어요. 자기가 세계 수많은 유사시대 이래로 수많은 문명 단위가 소멸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잉카 제국에 남미 어디 가면은 남태평양 어느 섬에 가면은 외계인이 왔다가 해도 좋을 정도로 큰 석상들이 있다 말이죠. 있습니다. 거대한 석조 미술품이 있어요. 옛날에 언젠가는 번성했던 왕국이 있었던 겁니다. 잉카 안데스산맥 곳곳에 그런 한때 화려했던 어떤 문명들이 있었습니다. 역사로 올라가면 7,000년 전에 세계 제1의 수메르 문명이 있죠. 그 도시 문명에는 오늘날 도시 문명의 요소가 없는 게 없습니다. 은행도 있고 수도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하수구도 있고 화폐도 있고 말이죠. 바닥은 보도블록으로 착까지 깔려 있고 그 다음에는 담장이나 건축물의 기하학적인 정밀도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 왜 문명이 소멸했느냐? 그럽니다. 제일 첫 번째가 환경 파괴입니다. 환경을 무모하게 파괴를 했다. 그래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떤 크리티컬한 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걷잡을 수 없는 재앙으로 이제 다쳤다. 그래서 한때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 그 지역 울창한 산림이었어요. 그래서 울창한 산림 속에서 젖줄 강이 흐르고
그 비옥한 초생달 지역에 세계 최초의 문명이 건설됐는데 그게 지금 사막이다. 중국 대륙도 한때 전체가 울창한 산림이었어요. 지금 중국에 가면 숲이 없어요. 난 그거 보고 중국은 뭐 당분간 희망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숲을 가꾸지 못한 민족들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들고 있는 것은 이웃 공동체와의 분쟁, 이웃 공동체와의 협조 관계가 사라지고 이웃 관계가 적대적이 될 때 한 둘 중에 하나는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이런 이야기. 그걸 몇 개 이렇게 쭉 써놨는데 읽고 있으면은 이 사람이 마치 한국사를 알고 한 것처럼 말이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우리한테 절실히 와닿는 이야기입니다. 다섯 번째 그 사람의 마지막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처할 수 있는 그 창조적 지성의 존재 여부 그것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이 위기에 대응했던 아주 현명한 영리한 민족의 예로서 일본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19세기에 일본은 벌써 17세기에 요사이 계산에 의하면 연간 3, 4% 정도의 고도 성장을 합니다. 고도 성장을 해서 일본의 17세기 초에 인구가 한 1,000만 되던 게 18세기 전반이 되면 3천만 명이 돼요. 3천만 명이 되는데 뭐 환경이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 그 울창한 그 교토 주변의 산림도 다 황폐했고 말이죠. 그랬어요. 뭐 황폐하니까 말이지 그 사태가 산에 사태가 막 나고 하니까 그래서 막부가 그 사방 사업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방 사업에 많은 투자와 기술이 필요한데 했을 뿐만 아니라 각 마을에다가 경계를 껐어요. 경계를 껐어. 너희들 사는 여기다 하면서. 그래서 넘어가서 나무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다. 말을 안 들으면 칼로 치니까 소위 굽이기를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자기에게 지정된 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이 협동체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100명이 모여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1년에 할 수 있는 나무는 몇 집 이상 넘을 수 없다. 또 나무를 벨 때는 반드시 심어야 한다. 이런 그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소유권을 설정해주면은 환경 파괴는 막을 수 있다. 이걸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이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소유권과 공동체 창출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관리를 하려고 해도 다른 데서 와가지고 나무를 베어가니까 말이지.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우리도 다른 데 가서 넘어가서 베고 말이야. 이런 식으로 서로 배기 전략이 우월 전략이 돼버리면은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그 창조적 지성, 매우 실용적이면서 현실적이면서 이런 창조적 지성이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가 어떻게 권력을 잡느냐 하는 문제. 그래서 위기를 인지를 하고 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현실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엘리트들이 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앉느냐 하는 문제. 이게 결정적으로 중요한 문제예요. 중요한 문제인데, 몰랐구나. 알았으면 바로 옆에 있는 나라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는 게 소개가 될 텐데, 아마 지금쯤은 알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 개정판이 나오면은 또 이제 일본과 한국의 대비를 또 책에 소개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그 한 사회의 지성이 질식되어 갑니다. 그 전형적인 예가 이제 그 정약전 선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소개할 이 정약용 선생의 형인데, 이 정약전 선생이 천주교를 믿다가 이제 그 일가가 이제 박살이 나고 형은 사형당하고 둘째 형 정약전 씨는 이제 흑산도로 유배를 갔어요. 흑산도로 유배를 가서 거기서 한 20년간 완전히 폐인이 되어서 결국은 술로 그 달랠 길 없는 울분을 달래다가 결국은 이제 거기서 또 운명을 달리하신 분인데, 송금 산나무를 베면은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 임금님의 명령이 지엄한데 무슨 놈의 산의 나무를 다 베서 없애버렸단 말이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산에 나무가 있어요. 원래는 있었고 울창했는데
임금님이 그 나무 베면 안 된다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나무를 벨 수는 없어요. 근데 나무를 안 베고 돼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효자된 마음에 그 산에 나가서 나무를 해서 관을 짜서 그 매장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 뭐 맨 시신을 말이지 그 원신도 아니고 매장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산에 가서 이제 나무를 해서 이제 송관을 만들어 가지고 아버님을 매장했는데, 벌써 강진에 있는 병령의 아전들은 그걸 알아요. 어느 마을에 초상이 났다 하면은 산에 나무가 몇 그루 없어졌겠구나. 그렇죠?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한 달 뒤쯤 어슬렁어슬렁 나타나서 이 나무 누가 뵀느냐 하고 이제 잡아갑니다. 상주를 잡아가면은, 이제 감옥에다 가다 놓으면은 그 마을 사람들이 전부 일가 친척인데 그 옥바라지 한다고 그냥 마을이 초토화가 되는 거예요. 광 뇌물을 바쳐야 되죠. 뭐 곤장 때릴 때 살살 때려주세요. 그러기도 하고 말이지.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이거, 저 산의 나무 때문에 우리 동네가 지금 이게 어육이 되고 있다. 여기 어떻게 했냐? 다 베자. 미리 다 베버리자. 그래서 강진시장에 가서 뱃나무 다 팔아요. 다 팔아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돈을 한 300냥냥 마련했다면은 그 중에 150냥 들고 강진 병령에 가서 아전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자, 나무를 뱄는데 당신들한테 150냥 주겠소. 눈 감아 주겠소. 눈 감아 주시오. 하면 또 아전들이 좋아할 거 아니에요. 그래, 눈 감아 줬어. 몰라. 그렇게 하면 그 나머지 150냥 갖고 동네 사람들이 계를 합니다. 계를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이식을 갖고 어느 집에서 초상이 나면은 육지에 와서 관을 사가 와요. 그러니까 마을도 편안하고 말이죠. 뭐 모든 것이 다 좋아졌어요. 그 말을 듣고 정약전 선생이 통탄을 합니다. 통탄을 해요. 어찌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필요한 만큼 베게 하고 또 심게 할 줄은 모르고 나라한테 이미 그냥 지엄하게 베지 말라고만 하니까 이 지경이 되고 말았다. 그 송금사이라는 그 논문이 참 읽어보면은 뭡니까 닐 하딩스가 만든 그 공유주의 비극을 벌써 그분은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와 마찬가지. 그런 지성이 정권을 잡고 위기가 닥쳤을 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서울에 앉아있는 이 어리석은 임금하고 노론 권세 가문들은 말이지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성리학적 도덕 정치 속에서 그런 실무적인 발상이 안 나와요. 안 나온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반상의 질서가 소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양반 노비 이 관계는 노비 인구는 사라졌지만은 그러나 양반과 상인의 그 질서는 엄격하게 이거는 저 김덕신입니까? 노상알현이라는 건데 양반 나으리께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상민들이 그냥 45도 이상으로 90도 이상으로 허리를 꺾이면서 이렇게 예를 차리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뭔가 어떤 그 과장을 해서 어떤 사회적 모순을 이야기하고 싶던 거예요. 반상의 신분제가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분열시키고 조선 왕조는 양반들에 대해서는 군력을 소위서 군인세를 걷지 않고 상민들에 대해서는 군인세를 걷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군력세를 면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양반으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뇌물을 주면서 호적상에 자꾸 이제 양반인 체하고 그런 인구가 많아지고 전국 인구에 군력을 부담하는 양인들이 한 50만 명 됐습니다. 그래서 1600만 정도 되면은 남자가 반이고 800만 중에 한 절반은 미성년이라 치면은 나머지 한 400만은 성인 인구예요. 그 중에 노인 빼고 나면 한 300만쯤 됩니다. 그 300만 중에 50만 명이 그죠? 조선 왕조의 그 수탈 대상이 돼가지고 소위 군력을 이렇게 부담해요. 그래서 연간포 1필 어린애들까지도 그래서 다산성생이 쓴 절양가입니다. 그래서 이 강진 어느 포구 이야기예요. 그래서 갈반 마을에 이 젊은 여인 울음이 서러워라. 그래서
현문을 향해 울부짖다 하늘 보고 호소하네. 그래서 군인 남편이 전장에 가서 못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예전에도 있었으나 남편이 자기 저 약물을 말이지 이 잘랐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노라. 갓난 아이 배냇물도 안 말랐는데 애가 금방 태어났는데 아전들이 와서 그거를 군정으로 이렇게 군적에 올려가지고 이 군포를 걷는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그래서 현아에 달려가서 억울함을 호소해도 번 같은 문지기가 버텨서 원님은 만날 수도 없고 이정이 호통을 치면서 소를 끌어갔다. 그러니까 그걸 쳐다보고 있던 남편이 어떻게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방에 뛰어들어가서 그래서 잘났다. 아이 난 죄로 이 집안이 망하게 됐다 하면서 그래서 다산 선생이 점잖은 선배인데 이래 아주 노골적인 시를 쓴 것은 그 광경이 얼마나 그분의 마음에 사무치 있다. 그래서 다산 선생의 경서유표를 보면은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망한다. 이 나라가 망하지 않고 어떻게, 이런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어떻게, 어느 나라가 망할 소냐. 그래서 깊은 위기감 속에서 이제 경서유표라는 하나의 개혁론을 이제 모색을 하게 됩니다. 이미 1820년, 10년대 때면은 이 나라는 그러한 망국의 위기가 하나의 이렇게 닥치는. 그래서 비판적 지식인 눈에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운명으로 찾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은 파괴가 되고 환경도 파괴가 되고 무역은 두절이 되고 시장은 감소를 하고 그런 가운데 반상의 그 질서가 있어가지고 양반과 상민의 신분 차별이 그렇게 심한 정제가 점점 어려워지니까 신분 차별이 더 심해졌어요. 더 심해졌다. 그래서 양반들의 토질이 곳곳에서 이제 벌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이제 이 노트의 마지막 부분에 밀란이 발생을 한 겁니다. 밀란이 발생하고 밀란은 왕조의 수탈에 대해서 저항해서 일어났습니다만은 그 밀란과 더불어 농촌 사회는 분열을 해요. 분열을 합니다. 그래서 왕조와 농촌 사회의 대립뿐만 아니라 그 밀란의 과정에서 농촌 사회가 분열을 한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꼭 흥보전을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저는 국문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읽는 흥부전은 경제사학자로서 전혀 달리 읽힙니다. 그 흥부전을 읽어보면 그 19세기 후반 상황인데요. 이 전라도 남원 임실 지역에서 채집된 그러한 그 한국의 고전 소설이라 하는데 흥보란 사람이 형이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그 마누라하고 자식들이 12명이나 되죠. 그래서 온갖 날품팔이 땅도 없고 하니까 뭐 이 집 저 집 동네 날품팔이 그냥 날품팔이 생활해서 겨우 살아갑니다. 살아가서 참 천하에 둘도 없는 빈궁한 그 담요 하나에 구멍 12개를 뚫어가지고 어린애들 옷을 한꺼번에 입히고 줄줄 끌고 다니고 하는 이런 거죠. 근데 하루는 고을의 자수가 전라감령에 가가지고 매를 맞을 일이 생기는데 누가 대신 매를 맞으러 가면은 옛날에 매품을 판다 그랬습니다. 매품을 누가 팔 사람이 없느냐 해서 흥부가 내가 대신 가기소 해서 대신 권장을 맞으러 가던데 그걸 몰래 가야 되는데 아이고 살 길이 생겼다 집에 와서 마누라 말이지 내가 지금 매품을 팔러 가니까 당분간 좀 살게 되었다 큰 소리 쳤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웃이 듣고 이웃이 먼저 쫓아가서 전라감정에서 매를 먼저 맞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흥부가 매를 맞으러 기분 좋게 갔는데 누가 먼저 와서 맞고 갔다. 그 앞
앞에는 또 관가에 갑니다. 관가에 가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환곡을 좀 주시오 하니까 범 같은 저 아전들이 아예 출입도 안 시켜주고 야 임마 너 형이 잘 사는데 왜 여기 와서 국을 하냐 하면서 야, 환곡 줄 거 없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분열을 하지요. 친족 간에 싸움이 벌어졌지요. 환곡이 떨어졌지요. 이 다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고 이웃이 분열을 했습니다. 매품을 맞으러 먼저 관아에 뛰어가는 이런 거 인간 하수라가 벌어진 거예요. 그 읽고 있으면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한 사회가 모래알처럼 바스러지는 게 이런 식으로 바스러지는 거구나. 예. 그래서 감량에 가서 매품을 맞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참 푸른 하늘 아래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하고 있으니까 도사가 나타났잖아요. 당신 집자리가 시원찮아서 그러니까 집을 옮기시오 해서 그 집을 옮겨요. 집을 옮기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제비가 오고 그 마음씨가 원래 좋은 사람이니까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나니까 제비가 박씨를 떨어뜨주고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가 전체 소설이 절반인데 그 박을 탈 때마다 나오는 게 막 쌀이 그냥 살처럼 나와요. 쌀. 그렇게 먹고 싶던 쌀이 그냥 한 1,700석이 나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말이지, 또 박을 하나 트니까 말이지, 그 괴가 하나 나왔는데 괴를 탁 트니까 막 동전이 그냥 7만 장이 쫙 쏟아져. 또 박을 하나 탁 트니까 말이지, 천하의 비단이면 모든 비단이 다 중국 황실에서는 무슨 생초단, 무슨 외단, 일본선 비단이 또 수산처럼 좀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니까 온갖 검은 보화 말이지 비치, 진주 마지막 밭을 딱 트니까 말이죠. 종놈들이 300명이 딱 나옵니다. 종들이 나타나요. 남종, 여종들이 아주 어여쁜 남종과 여종들이 딱 나타나서 그 고래 같은 집을 지어줍니다. 인간이 절망 속에서 그 절망을 구원할 어떤 사회적 기제는 붕괴됐어요. 국가적 재범위 경제도 해체되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 친족 간의 갈등. 한 인간이 어떤 식으로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때 매달리는 게 비기입니다. 비기. 그 비기를 통해서 결국은 성취하는 게 쌀과 비단과 동정과 종이. 그 고래등 집에 300명의 종놈들을 거느리고 쌀밥을 먹고 비단 옷을 입고 그 물질주의. 그 흥부전 속에 휴머니티라는 건 어디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리고 고약한 형이 말이지 똑같이 하니까 막 박을 타니까 똥이 막 바다처럼 쏟아지고 그 읽고 있으면은요 이게 인간 사는 세상인가 싶어요. 휴머니티. 우리가 고전에서 이야기하는 휴머니티가 없어요. 없다. 이게 19세기 위기에 한 인간들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 해학적으로 이거를 부른 거구나. 그 절망 속에 인간들은 어떤 초월적인 어떤 영웅을 고대를 했고, 이게 정감록이라든가 이와 같은 각종 비기의 성행으로 나타나고, 그 대박주의, 물질주의가 삶의 유일한 희망으로 되고, 오늘 한국인이 다 그래요. 다 그렇습니다. 그 흥부전에 나타나오는 인간상들이 바로 오늘날의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이고, 우리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박이 하나 툭 터졌어요, 지금. 터졌는데 휴머니티는 없고, 그냥 쌀이, 금이,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19세기는 지나간 이야기가 아니다. 흥부전 속에서 오늘날 우리 한국인들의 그 원형, 그 프로토타입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19세기적인 어떤 그런 시간성, 그 위기의 시간성은 지금 이 사회도 있어요. 이 사회. 그래서, 자, 오늘 제 이야기는 이 정도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조선 왕조 그 개항 이후에 제국주의 시대의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로 제 네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